1992년 6월 7일 새벽,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잠든 시간이었다. 이 평범한 주택가의 한 집에서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잠들 예정이었다. 수지 스트리터, 스테이시 맥콜, 그리고 수지의 어머니 셰릴 레빗.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그 집에 모였지만 그날 밤을 끝으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다. 집 안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사라진 것은 사람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범인인지조차 모르는 사건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다. 그날은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수지와 스테이시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날 밤은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졸업식 이후 친구들과 파티를 즐긴 두 사람은 원래 다른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잠잘 공간이 부족해졌고 계획은 갑자기 바뀐다. 그들은 밤늦게 수지의 집으로 향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그날 밤의 마지막 선택이 된다. 새벽 2시 무렵 두 사람은 수지의 집에 도착한다. 수지의 어머니 셰릴은 이미 집에 있었다. 세 사람은 다음 날 아침 함께 워터파크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순간이다. 다음 날 아침 친구 한 명이 집을 방문한다. 세 사람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범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고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는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옷과 가방은 그대로였다. 세 사람의 자동차도 집 앞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출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집 안에서 전화를 받았고 메시지도 남겼다. 심지어 집안 청소까지 도와주고 돌아갔다. 이 행동은 나중에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집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리되어 버린 상태가 된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초기 증거 대부분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현관문 앞에서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발견된다. 작은 유리등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누군가 일부 유리 조각을 치워놓은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무언가를 정리했을 가능성. 혹은 이미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정리했을 가능성. 사건은 시작부터 방향을 잃는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한다. 지갑, 신분증, 자동차, 옷, 신발. 세 사람이 외출했다면 반드시 가져갔을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담배까지 남아 있었다. 셰릴 레빗은 헤비 스모커였다. 그녀가 담배 없이 외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즉, 세 사람은 외출할 계획이 없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집 안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경찰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이 사건은 자발적 실종이 아니다. 이 사건은 납치 사건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집 안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강제로 부서진 흔적도 없었다. 세 사람이 납치되었다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즉, 낯선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혹은 누군가를 믿고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납치를 넘어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루가 거의 지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처음 집을 방문한 친구들은 세 사람이 외출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집안을 돌아다녔고 전화를 받았고 침대를 정리했고 유리 조각을 치웠다. 그들은 범죄 현장을 훼손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중에 경찰은 이 집을 가장 훼손된 납치 현장 중 하나라고 표현한다. 즉, 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핵심 증거 대부분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집 안에는 이상한 흔적 하나가 남아 있었다. 집 전화기에 남아있던 음성 메시지였다. 사건 당일 아침 자동응답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녹음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 메시지는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다. 누가 삭제했는지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집에 방문했던 친구들 중 한 명은 불쾌한 남성의 음성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는 욕설이 섞여 있었고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녹음은 사라졌다. 내용도 목소리도 기록도 남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초기에 남겨졌을지도 모르는 단서가 사건 시작과 동시에 사라진다.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공식 수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상황은 이상했다. 강제 침입 흔적 없음, 도난 흔적 없음, 몸싸움 흔적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다. 한 명도 아닌 두 명도 아닌 세 명이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유형이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비정상적인 납치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수사는 세 사람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스테이시 맥콜은 전날 밤 친구 집에서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의 가족은 마지막으로 밤 11시경 통화했다. 수지 스트리터 역시 같은 파티에 있었다. 둘은 함께 이동했고 함께 사라졌다. 셰릴 레빗은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었다. 즉 납치는 두 단계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생긴다. 첫 번째는 집안에 있던 셰릴. 두 번째는 새벽에 도착한 두 소녀. 이 말은 곧 범인이 이미 집안에 있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가설은 매우 중요했다. 만약 범인이 집안에 숨어 있었다면 강제 침입 흔적이 없는 이유가 설명된다. 또한 세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이유도 설명된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집안에서는 누군가 숨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문? 없음. 혈흔? 없음. 몸싸움 흔적? 없음. 이 집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장소처럼 보였다. 사람만 사라졌을 뿐이었다. 수사는 지역 사회 전체로 확대된다. 포스터가 붙고 전단지가 배포되고 전화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제보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이었다. 어느 날 밤 이상한 벤을 봤다는 사람, 수상한 남성을 봤다는 사람, 비명을 들었다는 사람. 하지만 확정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점점 단서가 많은 사건이 아니라 단서가 사라지는 사건이 되어간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이 사건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사건의 방향을 바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나자 수사는 점점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한다. 수지 스트리터의 지인이었던 한 남자였다. 그는 당시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고 수지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여러 차례 수사 기록에 등장한다. 경찰은 그를 첫 번째 주요 관심 인물로 지정한다. 이 남자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전과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사건 직전 수지와 다툰 적이 있었고 그 사실이 주변인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그는 수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했다. 이 지점에서 수사는 방향을 얻는다. 개인적인 원한, 보복 가능성, 그리고 집 주소를 알고 있었던 사람.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그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알리바이 확인, 주변 탐문, 이동 경로 조사.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증거가 없었다.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문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고 물증도 없었다. 그는 수사의 중심에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그를 기소하지 못한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 사건이 더 이상해지는 지점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 남자는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건은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몇 년 뒤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한다. 이번에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이미 범죄로 수감 중이던 인물.
그는 다른 수감자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전해진다. 자신이 세 여성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증언은 수사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는다. 하지만 문제는 다시 반복된다. 증언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다. 수감자의 증언은 수사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법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약했다. 교도소 내 증언은 언제나 신뢰성 문제가 뒤따른다. 가명을 노린 거짓 진술일 가능성, 관심을 끌기 위한 허위 자백 가능성. 수사관들은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사건은 멈춘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나자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가능성이 등장한다. 지금까지는 집안에서 사라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바뀐다. 혹시 이미 멀리 이동된 것은 아닐까?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자 수사 방향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경찰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질문이 떠오른다. 세 사람이 집안에서 사라졌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결국 수사를 집 밖으로 확장시키게 만든다.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자 경찰은 한 가지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다. 세 사람은 이미 도시 밖으로 이동됐을 가능성. 이 가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수사 기록에는 한 통의 제보가 남아 있었다. 한 여성이 경찰에 연락해 이렇게 말했다. 사건 당일 새벽 한 대의 밴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밴 안에서는 여러 명의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고 기억했다. 이 제보는 즉시 수사 기록에 포함된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다. 제보는 사건 발생 후 한참 뒤에 들어왔다. 그리고 차량 번호는 기억하지 못했다. 또다시 단서는 있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수사는 점점 넓어지기 시작한다. 근처 숲, 호수, 폐건물, 도로 주변. 수색 범위는 도시 전체로 확대된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참여했고 경찰은 가능한 모든 장소를 조사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흔적은 사건 당일 밤 이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가장 어려운 가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세 사람은 단순 납치 피해자가 아니라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이 가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내부에서는 점점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여전히 같았다. 시신이 없다. 범인이 없다. 범행 동기가 없다. 그리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도 없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제보는 계속 들어왔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제보는 세 사람이 다른 주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였고 어떤 제보는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사건은 이제 수사가 아니라 가능성의 목록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계기가 등장한다. 언론이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실종 사건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세 사람은 어떻게 동시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핵심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 실종 사건을 넘어 미국 전역에서 알려지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지역 뉴스에 머물렀던 사건이 점점 전국 방송에서 다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더 스프링필드 3. 사건은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된다. 사람들이 이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하다. 납치 사건은 흔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실종 사건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세 사람이 동시에 집안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수사관들은 수십 년 동안 수천 건의 실종 사건을 조사해왔지만 이 사건과 완전히 같은 유형은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점점 더 특별한 사건으로 남게 된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달된다. 다큐멘터리, 기사, 범죄 프로그램, 인터넷 포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건을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집안에 숨어있던 범인 가설, 지인 범행 가설, 연쇄 범죄자 가설, 인신매매 가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어느 것도 결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잊히지도 않았다. 가족들은 여전히 세 사람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장례식도 없고 마지막 인사도 없다. 확인된 결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것은 기다림뿐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수십 년이 흘러도 끝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남는다. 어떤 범죄는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가 된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미제가 된다. 스프링필드 3는 후자에 가까웠다. 이 사건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1992년 6월 7일 새벽. 조용한 주택가의 한 집. 세 사람이 그 집 안에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은 사라져 있었다. 집 안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차, 지갑, 옷, 담배, 침대. 사람만 없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이 사건을 30년 넘게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게 만든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 사람은 왜 문을 열었을까?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문은 부서지지 않았고 창문도 깨지지 않았다. 즉, 누군가 문을 열어줬다는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곧 범인은 낯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최소한 위험하지 않다고 느낀 사람. 이 사건의 가장 큰 단서는 침입 흔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큰 미스터리도 바로 그 사실이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왜 세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을까?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다. 이건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범인은 한 번의 행동으로 세 사람을 통제해야 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했다. 이건 계획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 사건은 즉흥적인 범죄라기보다 준비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점점 더 멀어졌다.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지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사건 파일은 열려 있고 제보는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스프링필드 3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행방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날 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세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을까? 어떤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가 된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미제가 된다. 스프링필드 3는 그런 사건이다. 세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